나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차리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내 소희가 처음 지역 카페 버스킹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음악 아카데미 원장인 내게 아내의 작은 취미 활동은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었거든요. 준호 씨, 나 다음 주부터 동네 카페에서 피아노 연주 봉사할 거야. 가끔은 나도 무대에 서고 싶어. 소희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지만 나는 아카데미 일정표를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의 눈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그저 일상의 한 장면으로만 여겼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생길 폭풍우의 시작이었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소희는 점점 더 자주 버스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두 번, 이제는 거의 주말마다 연주한다며 집을 나섰죠.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명훈 씨라고 보컬리스트인데 내 연주가 마음에 든대. 이제 같이 듀엣으로 무대 서기로 했어. 나는 그저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학생들 레슨과 운영에 매달리다 보니 아내의 변화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거죠. 단지 그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 희미하게 느꼈을 뿐입니다. 소희는 머리를 새로 하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도 새로 샀더군요. 그저 무대에 서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이 자주 울리고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습이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이런 메시지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집에 돌아올 때면 낯선 향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전에 없던 은은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소희는 한 번도 향수를 뿌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어느 주말 아침 소희는 아주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 곡을 연주하기로 했어. 명훈 씨가 내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 솔로 무대도 하나 마련해줬어. 그때 나는 소희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나고 있었거든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 명훈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소희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노래 잘하는 오빠예요. 40대 중반쯤 됐을까? 목소리가 정말 좋아. 그날 이후로 소희는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고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연주 후 뒤풀이가 있어서라는 핑계로 11시,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죠. 나는 음악 아카데미를 운영하느라 바빠서 혹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의심의 씨앗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소희의 웃음소리가 더 잦아졌고 나와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물인 딸에게 영상통화할 때도 전에 없이 활기찼죠. 그러나 나와 대화할 때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저녁 용기 내어 말했더니 소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오랜만에 음악하니까 좋은가 봐.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용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물을 정리하던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소희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 한 장, 모텔이라는 글자와 날짜, 시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없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손이 떨려 영수증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민센터 사람들과 함께 간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 잠시 들른 곳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 주머니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소희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대신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조용히 그녀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행동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카드 내역을 보니 최근 2달간 같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반복해서 나왔고 그 모텔도 3번이나 찍혀 있더군요. 모두 소희가 연습이 길어졌다고 문자했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카데미 수업을 하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 레슨 시간을 착각해 혼란을 주기도 했죠. 그날 저녁 소희는 또 연습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몇 시에 돌아와? 글쎄,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세 곡을 연습하거든. 소희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설렘만이 가득했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소희의 태블릿을 찾아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대로 열렸습니다. 소희는 항상 비밀번호 같은 것을 귀찮아했거든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정명훈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바로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화면을 탭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오늘도 당신 피아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우리의 특별한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소희의 답장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준호와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만의 시간. 메시지를 읽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20회 넘게 함께한 아내가 내 옆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태블릿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학생들에게 늘 감정을 담아 연주하라고 했던 내가 정작 소희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젖어 있었고 화장은 지워져 있었죠.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는 분명 아침에 뿌린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강렬했죠. 오늘 연습 어땠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다음 주에 있을 공연 준비가 거의 끝났어. 그래, 어떤 곡들 연주해? 슈베르트 즉흥곡이랑 몇 가지 더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아내의 다음 연습날 그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희를 따라 나선 목요일 저녁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아카데미 수업을 일찍 마치고 주차장에서 소희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죠. 검은색 아우디 세단이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차에 소희가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정명훈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내 차를 몰았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 시내를 지나 강변 쪽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달렸죠. 그들의 차는 결국 동네에서 꽤 유명한 재즈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소희와 정명훈을 지켜봤습니다. 소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정명훈은 마이크를 들었죠. 그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망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소희의 연주는 놀랍도록 감정이 풍부했어요. 결혼 후 점점 잃어갔던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명훈의 목소리는 깊고 감미로웠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소희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눴죠. 그 손은 악수에서 손깍지로 바뀌더니 정명훈이 소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나도 몰래 따라 나가며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했어요, 소희 씨.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명훈 씨. 정명훈의 차에 다시 오른 그들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차는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 도시 외곽으로 나갔고 마침내 도로변에 있는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창문 너머로 정명훈이 소희의 얼굴을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포개졌죠. 소희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더 깊은 키스로 응답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은 듯 했지만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20회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소희,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미소, 딸이 태어났을 때 함께 흘렸던 기쁨의 눈물, 그리고 음악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곁에서 응원해주던 그녀.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배신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음악에만 몰두하면서 소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요? 그녀가 예전에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결혼 후 그 꿈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모텔 입구를 바라보며 차에서 내릴까 고민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생각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모텔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결국 핸들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소희가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물소리가 났죠.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걸까요? 그리고 내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늘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녀였는데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요가 수업을 간다며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녀의 태블릿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메시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첩도 뒤져보기로 했죠.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인 폴더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소희는 항상 같은 숫자, 조합을 사용했거든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명훈과 함께 찍은 셀카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모텔방에서의 사진들까지.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웃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 소희가 정명훈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모습. 모든 증거가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 아래 달린 메모였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내 음악에 감정을 되돌려 주었어요. 이런 행복을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메모들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희가 나와의 생활에서 얼마나 불행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학생들의 연주에는 감정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 아내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사진들 중 하나는 특히 마음에 박혔습니다. 소희가 모텔방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명훈은 그녀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표정에서는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표정, 태블릿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소희의 미소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그때도 이미 그녀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소희가 돌아왔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폭로할까? 아니면 그녀가 먼저 고백하길 기다릴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더 그녀를 관찰했죠. 소희는 태블릿을 보더니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지만 곧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허밍을 했고 식탁에서는 다음 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큰 공연이 있어요. 카페 말고 지역 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이에요. 와서 볼래요? 소희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초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혹시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래, 시간 내볼게.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공연에 가서 모든 것을 끝내리라고 말이죠. 어쩌면 소희도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희는 태블릿으로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딸과의 대화는 늘 활기찼죠. 특히 요즘은 더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부가 좋아 보여. 뭐 바른 거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엄마도 요즘 행복해. 소희의 말에 딸은 기뻐했지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내의 행복이 다른 남자에게서 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소희가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미소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표정이 그리웠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소희의 물음에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내가 행복해 보여서. 소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나에 대한 연민일까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연주하던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곡은 이제 다른 남자를 위한 것이 되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내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더 자주 밖에 나갔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아카데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공연 전날 밤 갑자기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정말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내 공연인데 안 갈 이유가 있나? 소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죠. 대신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접촉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번 공연은 내게 특별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특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공연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아카데미 수업을 마쳤습니다. 집에 들러 정장으로 갈아입고 소희가 좋아하던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문화센터 소극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00석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거의 만석이었죠.
프로그램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희와 정명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아노 윤소희, 보컬 정명훈,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곡은 소희의 솔로 연주였습니다. 내 남편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소희와 정명훈이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속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음악적 파트너십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즈 스탠다드 넘버였습니다. 소희의 피아노 연주는 완벽했고 정명훈의 목소리는 깊은 감성을 전달했습니다. 객석에서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때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연주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를 향해 그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으로 이어지는 동안 나는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고 소희의 얼굴은 공연이 진행될수록 더 빛났습니다. 그때 네 번째 곡을 시작하기 전 정명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와 계십니다. 소희 씨의 남편이신 이준호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곡들은 특별히 그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객석에 갑작스러운 조명이 비추었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서는 놀람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분명 이런 소개는 계획에 없었을 겁니다. 정명훈은 내게 직접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명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음악은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소혜 씨가 연주하는 곡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소희는 당황한 듯 피아노 앞에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첫 음에서부터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나와 무대 위 정명훈 사이를 오갔습니다. 불안한 연주 속에서도 정명훈은 노래를 이어갔고 어색한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곡이 끝나자 정명훈은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연주가 더 진실된 감정을 담기도 합니다. 관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번지는 붉은 기운, 정명훈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모습, 그리고 다시 시작된 연주 속에서 그들의 교감. 이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곡, 내 남편에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희의 솔로 연주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연주했던 그 곡. 아주 느리고 슬프게 변주된 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공연은 이별의 선언이었습니다. 소희는 음악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모든 감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소희의 놀란 눈빛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쇼팽의 슬픈 선율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덮어버릴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보고 모든 것을 확인할까? 마음속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결국 로비의 소파에 앉아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약 20분 후 박수 소리와 함께 관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희와 정명훈이 나타났죠. 두 사람은 관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죠. 정명훈도 곧 나를 알아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맞죠? 드디어 뵙게 되네요. 소혜 씨 남편분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관객들이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은 어떠셨어요? 소혜 씨가 오늘 특별히 남편을 위해 준비한 곡도 있었는데 정명훈의 말에 소희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 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20해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집에서 얘기할 게 남아있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은 것 같은데 음악으로. 내 말에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정명훈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소희 씨가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건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을 이 남자가 대변한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아내 이야기를 해? 당신은 누구야?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혜 씨의 음악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두 분 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덮었고 나는 정명훈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음악 파트너? 모텔에서도 음악을 나눴나? 당신이 내 아내랑 모텔 가는 그 남자지? 로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정명훈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경비 좀 불러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 씨, 제발 진정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라고 해. 다들 봐. 이 사람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야. 내 외침에 로비는 술렁였고 문화센터 직원 몇 명이 달려왔습니다. 정명훈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 옥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소희가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본 적 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당신 음악, 당신 학생들, 당신 아카데미. 나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았어? 그게 해결책이야? 적어도 명훈 씨는 내 연주를 들어줬어요. 내 감정을, 내 음악을, 나를. 진짜 나를 봐줬다고요. 소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연주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비평가의 시선으로 교정해야 할 부분을 찾는 듯한 태도로 들었죠. 그녀의 감정이 아닌 기술만을 보았던 겁니다. 진작 나 좀 봐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소희의 말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번개처럼 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때 문화센터 경비원들이 다가왔고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깥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정명훈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내 차로 데려다 줄게요. 그 말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이 먼저 움직였고 정명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 씨, 미쳤어요. 소희가 정명훈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고 소희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야, 소희.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다니. 소희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당신이 음악에 빠져 나를 보지 않기 시작했을 때 이미 끝났어요. 난 그저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소희는 정명훈을 부축해 그의 차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두 사람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 나는 2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빗방울이 내 얼굴을 적셨고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빈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작은 피아노, 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 책장 위에 기념품들. 그러나 소희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포기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끝일까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가서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희가 연주하던 쇼팽의 녹턴을 떠올리며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연주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소희가 담았던 그 슬픔과 그리움은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연주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음악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음악의 본질인 감정은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소희는 그걸 알아차렸고 다른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 불을 켰고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짐 좀 챙기러 왔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눈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소희는 침실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냈고 필요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디서 지낼 거야?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다시 옷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이요. 당분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당분간은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정명훈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겠죠. 정말 그 사람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명훈 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응원해줬어요. 내 음악을. 당신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못했죠. 나도 음악가야. 어떻게 이해 못했다고 할 수 있어?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음악은 완벽함이었어요. 틀리지 않는 연주, 정확한 박자, 올바른 해석. 하지만 내게 음악은 그냥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 차이를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음악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소희의 마음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소희가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끝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그때 소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이었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받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질문에 소희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느낀 게 맞아. 엄마, 아빠랑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녀가 갑자기 소희에게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당신하고도 얘기하고 싶대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저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할 어른들의 문제가 좀 있을 뿐이야. 엄마가 이상했어. 최근에. 이제 알겠어.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딸의 직감이 놀라웠습니다. 역시 우리 딸을 속일 수는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얘기하기 어렵구나. 나중에 차분히 모든 걸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통화를 마치고 소희에게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소희는 딸에게 몇 마디 더 이야기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희야.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늘 여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는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음악 아카데미에 모든 열정을 쏟았고 소희는 그저 내 곁에 있는 존재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녀의 욕구, 꿈, 감정,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뒤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내 솔로 연주 언젠가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대로 들어주세요. 소희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문득 소희의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녀가 연주하려 했던 내 남편에게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소희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당신이 공연장에 와서 모든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 글을 남깁니다. 우리의 20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좋은 시간도 많았고 우리 사이에서 소중한 딸도 태어났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당신은 음악에 완전히 빠져 그 완벽함 속에서 살았죠. 당신 음악은 늘 나만 빼고 완벽했어요. 학생들, 콩쿠르, 아카데미.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세계였고 난 그저 주변인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당신을 처음 사랑한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 후 내 피아노는 점점 당신의 비평 대상이 되었고 연주하는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커졌어요. 명훈 씨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만났고 그는 내 연주를 들으며 당신만의 색깔이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죠. 오랜만에 누군가 내 음악을 비평이 아닌 감상해 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적 동료였어요.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선을 넘었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정말 외로웠어요, 준호.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너무 외로웠어요. 오늘 공연에서 연주하려 했던 내 남편에게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담은 곡이에요. 쇼팽의 녹턴을 변주했죠. 당신이 처음 내 연주를 들었던 그 곡을 기억하나요? 그때 당신은 완벽하진 않지만 감정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내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난 그 감정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도 찾았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걸어왔던 것 같아요. 당신은 완벽함을 향해, 나는 그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안해요, 준호. 이런 식으로 끝내게 돼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도 언젠가 완벽함 너머의 진짜 음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길. 소희, 편지를 내려놓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두었지만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소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완벽함에 집착하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아내의 마음, 그녀의 음악, 그리고 우리의 관계.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명훈과 함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내 탓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카데미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학생들은 없었고 빈 연습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으로 악보 없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소희가 변주했다던 그 곡.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완벽한 테크닉으로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규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템포를 늦추고 감정을 담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화음이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20회 넘게 음악을 해왔지만 정작 음악의 본질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감정과 진심은 잃어버렸습니다. 소희도 그랬겠죠. 그녀는 내게서 음악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 나섰던 겁니다. 연주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완벽함 너머의 진짜 음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소희는 떠났지만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악은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이라고.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카데미 홀에 앉아 다시 한번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남긴 악보와 편지는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며 피아노를 비추었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가리라. 완벽함보다는 진심을, 비평보다는 감상을, 규칙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며. 소희의 새벽 연습은 연주가 아닌 몸으로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나도 비로소 그 연습을 시작합니다. 비록 소희 없이 시작하는 연습이지만 언젠가는 그녀가 들었다면 미소 지었을 연주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